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의 펜을 바꿀게. 고구려의 역사, 백제의 역사, 신라의 역사 이렇게 나라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했고요. 이제 오늘은 세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4세기에 있었던 사건들, 5세기 때 있었던 사건들, 6세기 때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충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충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4세기를 배울 때 거의 주도 국가였던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전성기였던 백제를 중심으로 백제를 공부하고 그 나라, 옆 나라들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거고 고구려는 몇 세기 때를 중심으로 그렇죠. 전성기 때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고구려 때 전성기 때 고구려를 중심으로 그 다른 나라까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6세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알아보겠고 그런데 백제도 같이 알아봐야 될 것이 백제가 전성기를 4세기 때 맞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꿨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왕까지 동성, 무령, 성왕 이렇게 이 라인이 좀 알아둬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6세기는 신라와 그리고 백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국제 정세 이렇게 세기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도 국가가 백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마한에 56국을 병합을 했고 그리고 이때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그때 고구려 왕이 고국원 왕이었는데 고국천왕 아니지 여러분 고국원 왕입니다. 미천왕과 소수림왕 사이에 고국원 왕이 있었죠. 이때 이 고국원 왕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의 왕이 전사됐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백제는요 활발한 해외 진출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지도를 보면은 4세기 때의 지도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부도인데 4세기 때 제목 자체도 고구려의 위기와 백제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왕을 이후에 바로 한강을 발판으로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그냥 간단히 살펴봅시다. 자, 백제 어땠습니까? 요서지방, 산동지방, 규슈지방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할 사실이 이제 역사 부도를 보더라도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4세기 때의 백제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소수리 왕이 등장을 합니다. 고국원 왕 다음 왕이 소수림 왕인데 고구려는 이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를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율령관풀할지 불교수용이랄지 고구려 어땠습니까? 이 소수림 왕 때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시 말하면 5세기 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소수림 왕이 어떻게 보면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죠. 한편 신라는요 아직 국가 발전 단계상 상당히 아직은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죠. 내물왕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왕인데 왜 이때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순서대로 연맹왕국으로 돌아갔던 신라가 내물왕 때 와서 이제 김씨 왕위 세습제가 확립되었다 이런 사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뇌물 마립간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때 어땠습니까?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외나라를 격퇴를 했죠. 누가 도와줬어요? 광개토 대왕이 도와줬습니다. 딱 400년이었거든요. 딱 400년. 딱 400년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4세기, 5세기 같이 걸쳐서 광개토 대왕은 5세기에 있지만 400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4세기에 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지요. 유물이 5세기 때 가서 봅시다. 이 유물은 자, 그래서 4세기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세기 때는 전성기가 백제예요. 한강유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마한 흡수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진출 활발했고 그 다음에 국제 관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관계 어땠습니까? 고구려, 신라, 그 다음에 백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누가 전성기예요? 백제가 전성기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표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방금 전에 다 이야기한 건데 고국 원왕 때 근초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 하지만 고구려 소수림 왕 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불교공인 울령반포 등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5세기 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이고 백제는 근초고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침류왕, 불교 공인한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내물왕은 이제 마립간칭호를 사용하면서 왕위 세습권을 확립했다. 4세기 때의 일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5세기로 갑시다. 5세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해주요. 고구려 전성기 때의 해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어디로 북쪽으로 땅을 넓힌 왕이에요. 넓게 땅을 넓힌 대왕이죠. 그래서 만주지방 정복을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라의 침입한 왜군을 격퇴한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물, 유물이 바로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 400년에 있었던 건데 부도로 가봅시다. 이게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주 호우청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인데 이 그릇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 광개토 지호 태황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그릇이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에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우명 그릇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이 이것과 연결해서 기억할 것이 어때요? 가야도 그때 어땠습니까? 가야도 관계가 있지요. 원래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어디였어요? 금강가야였습니다. 김해의 금강가야. 근데 바로 이때 광개토 대왕이 와서 금강가야를 치고 금강가야가 낙동강 서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가야의 맹주의 역할을 이제 누가 담당하게 돼요? 고령의 대가야가 담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국제관계를 같이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광개토 대왕 때 한강을 아직은 한강을 차지했어요? 차지 안 했어요? 차지 안 했죠? 한강을 아직은 차지하지 않았고 한강 2부까지는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나라의 그 연해, 그 해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료에 영락 몇 년이라고 하면은 광개토 대왕이 집권하던 몇 년째 되던 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로 보아 짐작을 하는 거죠. 광개토 대왕 때구나. 5세기 때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말 그대로 이제 장수에서 장수왕이기도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땅을 넓혔다면 이제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아래쪽으로 땅을 넓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봤을 때 한반도 내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때는 장수왕 때라고 보는 것이 좀 맞겠죠. 그지? 물론 그 다음에 문주 여기 보면은 고구려 문자명왕, 문자왕 이때가 더 넓었다 이런 말도 있긴 하는데 그래 나 혼잣말이었고 미안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장수왕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 드디어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천도도 합니다.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어디로 천도해요?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 기세에 대항하고자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요.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요. 프린트물 맨 아래 선생님이 1차, 2차, 3차에서 나제 동맹을 따로 정리는 해두었지만 여기에 먼저 나왔으니까 433년에 먼저 1차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비유왕과 눌지왕이. 그리고 494년에 2차로 그거 보면서 할까요? 동성왕과 소지왕이 또 어때요? 동맹을 맺습니다. 이거 여기는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3으로 고치자. 그래서 433년, 493년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551년에 진흥왕과 성왕은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이 나제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에 성왕이 어떻게 돼요? 진흥왕에게 뒤통수 맞고 관산성 싸움에서 전사했다, 그 이야기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진흥왕, 성왕은 너희들이 잘 알 것 같고 장수왕 시기 때 1차 때 이때 눌지왕과 비유왕이 이제 나제 동맹을 맺었다더라. 2차로는 소지왕과 동생왕이 결혼 동맹을 맺었다더라.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나제 동맹도 맺고, 그리고 장수왕이 이제 한성을 함락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바로 계로왕이에요. 사실은 이 계로왕이 먼저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북위국서라고 선생님이 여기에 써놨죠. 그때 당시 중국은요, 여러분 어떤 시기냐면 위진남북조 시기입니다. 그때 위진남북조,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세계사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북위의 효 문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북위에 이 계로왕이 국서를 보내요.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야, 너희 그 고구려 장수왕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제 국서를, 해외 문서를 어떻게 보면 보내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장수왕이 알게 됩니다. 장수왕이 사실은 이거를 빌미삼아, 오히려 이것을 이제 빌미삼아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계로왕 전사시키고 함성을 함락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돼버리는, 사실은 함성 함락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어버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고 낭양만과 중령을 경계로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이때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비석을 세워요. 프린트물에는 제가 중원 고구려비라고 해놨는데 요즘은 이 비석을 충주 고구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 지방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충주 고구려비, 같은 말이에요.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려를 배울 때, 특히나 5세기 때 비석 2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왕 때 세운 비석인데 첫 번째는 광개토 대왕 능비고요. 두 번째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의 비석, 그 무덤에 세운 비석입니다. 지금의 만주 지반현에 있고요. 이 비석이 사실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여기 성인 남자가 있죠. 성인 남자가 뭐 180이라고 쳐보자. 얼마나 크니? 그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큰 비석 안에 깨알같이 비문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에 이제 일본이 막 비문을 막 훼손하고 날조해서 막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서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 대왕 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뭐가 적혀져 있느냐?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고구려가 이렇게 정복을 했다, 정복 활동의 내용과 그 다음에 수묘인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수묘인이라는 거는 묘를 지키는 그 묘지기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역으로 그 대왕의 무덤을 지키게끔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까지 이렇게 광개토 대왕 능비에 적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고구려비, 한 60년 정도 후에 이 충주 고구려비가 이제 세워졌는데, 장수왕 때 고구려가 남한강 지역을 복속하고 나서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선생님이 지도 볼 때 또 한번 다시 언급 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의 대외 관계를 한번 봅시다. 남북조와 동시수교라고 나와 있네요. 장수왕. 사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까도 방금 말했지만 중국은 그때 당시에 위진 남북조 시기였어요.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이렇게 갔다가 중국도 혼란기야, 혼란기. 그래서 위는 어땠어? 북쪽, 한족이 아닌 이민족들이 중국의 북쪽에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어 살고 있었고, 남조, 원래 중국의 대부분의 민족으로 차지되고 있는 한족이 밀려 내려와서 여기 남쪽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남쪽에서도 송제, 양진 막 이런 식으로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이제 남조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보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현재 북조와 남조가 사이가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아요. 서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장수왕은 어땠다라는 거야? 북조랑도 수교, 남조랑도 수교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남북조와 동시에 수교를 한 장수왕. 자, 그 다음 백제 웅지청도도 우리가 한번 다뤄야 돼. 왜? 백제 수도를 뺏겼잖아. 아까 장수왕 때 어땠어요? 함상 함락 당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수도를 뺏겼으니까 백제는 도망가야겠죠. 수도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웅진으로 촌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공주 지방인데, 폐쇄적인 지방,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방어하기 좋은 지방으로 천도를 했겠죠. 그래서 웅진 지방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문주왕 때라고 우리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개로와 다음 왕이에요. 바로 이 문주왕이 바로 다음의 왕 웅진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도를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5세기는 고구려 시기예요. 고구려는 팽창을 하고 있고 백제와 신라는 그에 맞서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구려는 힘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외의 나라들과는 계속해서 친선관계를 유지해요. 북방민족, 유연, 그 다음에 중국의 북쪽, 남쪽 나라들과 모두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내부적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제,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볼까요? 자, 첫 번째 비석 보자. 여기에 광개토대왕 능비 있다. 그제? 두 번째 충주 고구려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 둘 다 광개토대왕 다음 장수왕 때 세워졌던 비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남진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실제로 계로왕 시기에 한성 함락 당하죠. 그래서 백제가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웅진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백제의 웅진천도. 그 다음에 가야 지방의 5세기 후반에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된 것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의 전성기. 정말 땅덩어리 넓었죠, 우리. 멋있죠, 고구려. 자, 5세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로 가겠습니다.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 시기죠. 그제? 신라의 전성기 시기이고, 백제도 같이 알아놓자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백제도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증, 법흥, 진흥. 하나 팩트들을 꼼꼼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증왕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신라라는 이름, 그 다음에 왕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드디어 우상국 복속 신라장군 이사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지증왕. 법흥왕입니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이 법흥왕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불교공인, 그 다음에 뭐 어딨니? 공복제정, 율령반포 등등의 이러한 이 하나하나의 팩트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야 부분 배울 때 이야기했지만 이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흡수되죠. 자, 그 다음에 진흥왕으로 갑시다. 진흥왕 때 드디어 신라가요 한강 유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제동맹 마지막 3차 때 진흥왕과 성왕이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성왕과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무찌르고 진흥왕이 이제 신라의 한강 유역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라의 이제 대충의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까지는 한 번도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여기에 당항성을 세우는데 이 당항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강 유역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거쳐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이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중국과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전래 받았는데 이제 어때요?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항성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을 배울 때는 우리가 같이 묶어서 배워두어야 할 것이 순수비 내용이에요. 순수비. 진흥왕이 실제로 직접 걸어가서 그 땅을 밟고 세운 비석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수비.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진출하고 나서 세운 비석은 뭐 단양적성비랄지 북한산비 이렇게 되고요. 함경도 지방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여기다가 세운 비석이 바로 마운령비, 황초령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야 정복을 하고 나서 세운 비석인 창령비예요. 그래서 이 비석들 이따 지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 이때 선생님이 백제 이때 동성왕, 무령왕, 성왕 이 라인 좀 알아두자라고 했었죠. 무령왕,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자, 이때 보자. 무령왕 때도 남조와 교류했고 그 다음에 성왕 때도 계속해서 남조와 교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중국 측이 위쪽이 어느 나라였어요? 북쪽, 아래쪽은 남조였죠. 남조, 한족이 밀려 내려와서 세운 나라들, 송제, 양진 이 남조들인데 이 남조와 이 백제는 꾸준히 6세기 때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장 큰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 무령왕릉과 양직공도 등이 있습니다. 무령왕릉 자체가 벽돌 무덤 양식인데 사실 고구려 백제 시대의 무덤 양식 우리가 다음에 이제 문화사 배울 때 무덤 양식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우리 전통 양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무령왕릉이 벽돌 양식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때 남조와 교류의 대표적인 증거물이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왕 때 나제동맹 결렬돼서 전사했다라는 이 내용까지 6세기 내용입니다. 자, 6세기도 우리가 또 지도를 봐야겠지 얘들아. 6세기는 신라의 해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백제는 어때요? 남조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국제관계가 6세기 때는 형성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보자. 신라가 드디어 어때요? 한강유역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라는 부분. 비석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비석. 먼저 단양적성비부터 볼게요. 단양적성비. 여기 보이지? 적성비. 여기 세워진 게 이렇게 다 나오게 해줄게. 여기 세워진 게 단양적성비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단양적성비. 충북 단양에 세워진 적성비인데 진흥왕이 한강의 중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세운 비석이에요. 단양적성비 551년에 세웠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후에 561년에 가야 지역을 정복하고 사실은 가야 낙동강 유역을 정복하고 나서 세운 비석이 창령비예요. 창령비를 561년에 세우고 사실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흥왕이
대가야 복속합니다. 대가야. 알겠지? 그래서 단양적 성비 먼저 복속 세우고 그 다음에 창녕비 세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유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함경도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각각 북한산비와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세웁니다. 모두 568년이에요.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모두 다 진흥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세운 순수비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 봅시다. 천도. 원래 국내성에 있던 것을 평양으로 우리 천도했던 거 아까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평양에서 한강을 5세기 때 고구려가 함락한 이후에 그때 백제가 어땠어요? 한강 유역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죠. 그지?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이 시기에 6세기 때 어느 왕 때? 성왕 때 웅진에서 어디로? 사비로 천도합니다.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해요. 그런데 천도하고 나서 이제 성왕이 부흥을 꿈꾸었으나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전사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 한번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진흥왕 순수비. 자, 이게 바로 6세기 신라와 그 다음에 백제의 중흥의 노력을 보여주는 그래프, 역사 지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 이야기도 잠깐 나오네요. 금강가야 복속된 거 어느 왕 때니? 버프왕 때. 대가야 복속 어느 왕 때니? 진흥왕 때. 알겠지? 자, 6세기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눈에 들어오죠. 지난 시간에 한번 반복했고 오늘 또다시 반복했어요. 자, 이제 7세기로 넘어갑시다. 자, 7세기는 삼국통일전쟁기라고 보시면 돼요. 삼국통일전쟁기.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위에서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이 그때 당시에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였는데 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신라는 당나라와 외교를 맺어서 결국에 어때요? 이 삼국을 통일해내고, 그와 동시에 이 삼국통일전쟁기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얘네들이 어떻게 전투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멸망당한 후에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당하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는데 얘네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부흥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흥운동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부터 봅시다. 수당. 저랑 이제 중국사를 배운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중국이 그때 당시에 이전에 계속 말했지만 위진 남북 조식이었어요. 나름대로 혼란기입니다. 중국이. 이 위진 남북 쪽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라는 나라예요. 근데 너희들도 아다시피 이 수라는 나라는 빨리 멸망합니다. 정말 빨리 멸망해요. 그제? 기억하지? 그리고 나서 바로 당이라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정말 국제적인 나라였죠, 이 당나라. 당나라가 정말 너무나 유명하긴 하지만 수나라도 우리가 결코 무시하지 않죠. 아주 짧게 존재했지만. 왜? 당나라가 나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나라임과 동시에 이 혼란기를 정리했고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때 야, 수나라가 왜 멸망했니? 기억하니? 머리를 기억을 더듬어봐.
대운하 설립에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잖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야? 고구려 침입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고구려를 침입해가지고, 왜 웃어? 기억하잖아, 우리. 그지? 고구려를 침입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수나라가 정말 급격하게 기울어 버렸거든요. 실제로 수나라 고구려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당나라 바뀌고 당나라도 또 고구려 쳐들어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수당이 나오는데 수나라 때 쳐들어온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죠, 여러분. 살수대첩. 고구려가 사실은 먼저 영양왕 때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가 침입을 해서 이제 살수대첩이 터지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막 이런 게 나오긴 해요. 그냥 이야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여러분 진평왕이었습니다. 진평왕. 근데 이 진평왕이 걸사표를 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최초의 뭐 군사 요청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신라가 수나라한테 고구려랑 백제가 동맹을 맺으니까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수나라에게 군사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를 또 쳐들어온 거죠. 지도를 보면서 할까? 이 청천관 여기서 터진 게 살수대첩이죠.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온 612년에 살수대첩이 이제 터지는 거고 그 이전에도 뭐 고구려가 먼저 아까 요소 공격을 했다라고 했고 수문제가 한번 쳐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정말 수양제가 쳐들어왔던 이게 정말 유명한 대첩이죠. 우리가 무찔러내죠. 살수대첩 누가 무찔러냅니까? 을지, 문덕, 장국. 그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어땠나 봅시다. 당나라가 이제 침입을 할 때 누가 있었냐? 바로 연개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연개소문이 우리 선생님이 초반에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고구려가 이때쯤이 되면은 귀족들이 이제 쟁탈전을 하면서 세력 쟁탈전을 하면서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귀족들 사이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왕권을 능가할 정도의 권력을 거머쥐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정왕을 딱 왕으로 세워놓고 대망리지에 오르는 그래서 이제 이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 외교를 합니다. 천리장성 쫙 쌓아놓고 바로 이게 천리장성이에요. 물론 이거 추정이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비사성, 안시성, 요동성, 배감성 이런 식으로 성을 쌓아놓고 여기를 연결하는 천리장성을 쫙 쌓아놓습니다. 대당 강경 외교. 그런데 어땠어요? 당태종이 쳐들어옵니다. 태종, 고종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당태종이 쳐들어왔던 전쟁이 바로 이 안시성, 천리장성에 있는 안시성. 이게 바로 안시성 전투예요. 645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무찔렀어요? 연개소문. 알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안시성 싸움에서 이제 요동성, 계모성, 뭐 비사성, 배감성 등 함락하고 이제 뭐 이랬다. 어쨌든 결론이 뭐야? 결론.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해냈다. 이해되셨지? 자, 그러고 한편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하려고는 했지만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이제 주요 연표를 하나 써놓기는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살수대첩 터지기 전에 진상왕이 걸사표 보냈다라고 했지. 진평왕이 걸사표를 사실 이제 수의 원병을 요청한 게 거의 초반부 이야기고 그 다음에 612년에 바로 수나라가 쳐들어오는 살수대첩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개서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야성 전투가 나오는데 이 대야성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은 신라랑 일시적으로 백제가 신라를 압도할 수 있었던 전투예요. 신라가 고구려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을 좀 잡고 백제가 신라를 좀 압도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입장에서는 위기지, 위기.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김유신이 김춘추를 시켜서 김춘추와 함께 이제 당나라랑 연결하는 외교를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김춘추와 김유신이 그 신라 내부에서는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잠시 대야성 전투에서는 백제가 우위에 있었어.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신라 내부적으로 김유신과 김춘추가 힘을 키우고 당나라랑 연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45년에 또 한 번 안시성 전투에서 연개소문이 이제 당의 침입으로 안시성 전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이제 선덕 여왕이 쌓기도 합니다. 황룡산 구층 목탑 사실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니 나중에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불탔던 그 목탑이에요. 목탑. 너무 속상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엄청난 유물이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 불타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린 바로 그 이제 목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48년에 나당 연합이 성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황룡사 구층 목탑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사실은 뭘 하나 찾아놨었어요. 보여줄게. 여기 있다. 이거 말고. 자, 봐봐.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위로 터만 남았어요. 터만. 64개의 거대한 받침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진짜 실제로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아파트 30층 높이래요. 이 탑이. 아파트 30층 높이 생각해봐. 어마무시한 높이죠. 그 높이를 신라가 쌓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때 당시에 선덕 여왕이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 싫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기원을 한 거죠. 이 아래 보면 또 이제 나오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유명한 최태성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 한번 천상의 컬렉션에서 무슨 뭐 했나봐. 심심하면 찾아봐봐. 이 비석 하나하나에다가요, 1층에는 일본이라고 이름 써놓고 2층에는 당,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그 경쟁 국가들, 적대적인 국가 이름들을 다 세워놓고 우리가 얘네들을 다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각오를 다진 탑이었어. 알겠지? 그래서 황룡사 구층 목탑, 정말 거대한 목탑이었다라는 거. 만약에 세워졌다라면 지금 이랬을 거라고 합니다. 아파트 뭐 30층 높이라는 복원한 모습의 탑. 그러니까 진짜 있었으면 정말 어마무시했을 것 같아요. 위대한 보물. 그지? 뭐 그냥 내가 보다가 이제 찾은 거고. 자, 그래서 나당 연합 이렇게 잠깐 7세기 주요 연표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이 시기를 조금 머릿속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이 결성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바로 그거예요. 황산벌 전투. 황산벌 전투 때 누구랑 누가 전투에 참여했어요? 백제는 개백, 신라는 김유신. 우리의 개백 장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에는 사비성이 함락이 됨으로써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어땠을까?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사후에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면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평양선이 정말 함락을 와르르 해버립니다. 바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흥운동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사비성 함락.